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순자, 올해 63살이에요. 저는 서울 외곽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아침 6시에 문 열고 밤 9시에 닫고 하루 15시간 서서 일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벌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잔소리 폭탄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면 꼭 윗집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저는 가게 정리 끝내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순자야, 네 남편 또 안 들어온 거야? 아랫집 미영 씨가 계단에서 말을 걸었어요. 어제도 윗집 시끄럽던데 오늘도 시작하겠네.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요즘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새벽 2시 넘어서요. 제가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김없이 남편은 없고 어두운 거실만 덩그러니 저를 맞이했죠. 그렇게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딱 11시 47분. 그 시간만 되면 윗집에서 시작돼요. 쿵, 쾅, 쿵쾅. 남녀의 고성이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무언가 바닥을 긁는 듯한 거슬리는 소리들. 저는 불쑥 일어나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건 그냥 층간소음이 아니에요. 뭔가가 이상해요. 다음 날 남편이 새벽 2시 반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술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다녀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한 눈으로 비틀거리며 대답했죠. 장사 끝나면 지쳐서 퍼져 있으면 되지. 왜 자꾸 꼬치꼬치 묻는 거야? 내가 무슨 죄인이라도 돼. 남편이 말했어요. 그렇게 또 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 다시 윗집에서 시작된 그 소리. 이번엔 뭔가 더 뚜렷했어요. 여자들 웃음소리 여러 명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밤에 안 들어오는 날이면 꼭 그 시간대. 11시 47분이면 윗집은 클럽처럼 변했어요. 웃음소리, 노래소리, 발 구르는 소리, 그리고 뭔가를 끌고 가는 소리. 저는 궁금했어요. 윗집에 사는 젊은 부부,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용기 내서 그 집 앞까지 올라갔어요. 조용한 낮, 문틈으로 이상한 걸 봤어요. 그 집 문 안쪽에 여자 구두가 10켤레는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낯선 목소리들. 그날 밤 남편은 또 안 들어왔고 또 윗집에서 소리가 시작됐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천장 쪽으로 올려놓고 조용히 누웠죠. 그리고 소리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 생생하게 들렸어요. 선생님, 다음 분 들어오세요. 여자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건 술 마시고 떠드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라니요? 다음 분이라니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남편이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술에 취한 얼굴, 그리고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어요. 그건 병원에서 쓰는 파우치였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저를 흘낏 보더니 침묵했어요. 그날 이후 더 많은 의문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남편이 말하지 못하는 비밀, 그리고 윗집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이상한 소리들.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남편의 손에 들린 병원 파우치를 보고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무언가를 숨기듯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날 밤에도 남편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이불도 안 덮고 그대로 소파에 누운 채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저는 또다시 잠을 설쳤죠.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피는 줄 알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가게에서는 손님들 눈치 보며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술주정과 윗집의 소음에 시달리는 삶이 반복됐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에 낮에 윗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계단을 오르며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담배도 아니고 향수도 아니고 뭐랄까 술과 땀과 담배가 뒤섞인 냄새요. 그리고 문 앞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도저히 일반 가정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러보려고 손을 올렸지만 순간 멈췄어요. 그때 문이 약간 열려 있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혹시 하는 마음에 문 손잡이를 살짝 당겨봤어요. 문이 열렸고 안쪽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5판 연속이네. 오늘은 운이 좋다니까. 그 말과 함께 터지는 웃음소리. 저는 깜짝 놀라 그대로 문을 닫고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왔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윗집에서 도박을 하는 건가? 저는 혹시나 싶어 아랫집 미영 씨를 다시 찾아갔어요. 윗집,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미영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너도 들었어? 나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그냥 문도 안 열어줘. 근데 밤마다 젊은 여자들이 드나들고 남자들 발소리도 들리더라고.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밤 11시만 되면 슬리퍼를 슬쩍 들고 현관문을 조심히 열고 나가요. 그리고 꼭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돌아와요. 예전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 시간마다 윗집에서 소음이 들려왔던 거예요. 남편의 발걸음이 사라지자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윗집 계단 앞까지 올라갔어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고 거기엔 낯익은 뒷모습이 있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카드놀이 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칩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여자는 남편 팔을 툭툭 치며 웃고 있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도 못 쉴 만큼 충격이 컸어요. 바람이 아니라 도박이었네. 그날 저는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고 남편 밥 차리고 빨래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 남편은 그 윗집에서 밤마다 카드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밥을 차려줬고 그는 익숙하다는 듯 술냄새 풍기며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당신 윗집에서 뭐 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걸 왜 묻는 건데? 당신 지금 나 미행했어? 그 순간 저는 대답 대신 녹음된 소리를 들려줬어요. 남편이 웃으며 도박하는 소리, 여자들 웃음소리, 칩 굴리는 소리까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실이 보이네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죠?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도 이 결혼도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남편이 도박을 하는 장면을 직접 봤고 녹음까지 들려줬으니 이제 뭔가 변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고 그날 저녁부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도박 아니야. 그냥 남자들끼리 모여서 게임 좀 하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바람피는 줄 알고 수없이 싸웠고 새벽마다 깨서 그 소리에 시달리고 결국 도박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취미라고 부르다니요. 그게 취미면 나는 지금까지 뭐였던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밥을 툭 내려놓고 말했어요. 나도 스트레스도 풀어야 돼. 당신이 돈 버는 만큼 나도 밖에서 사람들 만나며 풀고 오는 거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뇌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었어요.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 준비하고 하루 종일 손목이 퉁퉁 붓도록 일하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날 밤도 남편은 슬리퍼를 들고 슬쩍 현관을 나섰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익숙한지 저는 마치 한편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았어요. 윗집에선 또 음악이 울렸고 남자들의 환호성과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어김없이 시작됐어요. 천장을 향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소리는 꼭 저한테 너 남편은 지금 이곳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시청에 전화해서 소음 민원을 넣어봤어요. 익명으로 층간소음 신고를 했고 며칠 안 돼서 관리소에서 윗집에 경고장이 붙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제게 따지듯 말했어요. 당신이 신고했지? 그럼 더 당당하게 할 거야. 그 사람들 내 친구들이야. 괜히 싸움 만들지 마. 남편이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반성은커녕 승리감마저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대놓고 윗집을 오르내렸고 오히려 술도 더 마시고 말수도 줄었고 심지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 친정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밤마다 시끄럽고 남편은 아예 미쳐버렸어. 나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말했어요. 언니, 그냥 참지 마. 진짜 위험한 거면 신고하고 아니면 증거라도 남겨놔. 동생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휴대폰을 들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이 윗집으로 올라가는 영상, 소리, 그가 새벽에 들어오는 장면까지 전부요. 이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한 도박장 출입의 증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걸 다 모으고 나서도 저는 무력했어요. 이 증거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제가 살던 집에서 남편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걸 세상에 꺼내놓는 일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루는 장사 끝나고 늦은 밤에 귀가했는데 윗집 현관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오늘은 큰 판이야. 나만 믿어. 이번엔 진짜 터진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보는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 살면서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든 밥을 그 사람은 더럽다고 내팽개치고 제가 걱정해서 물어보면 간섭하지 말라며 소리 지르고 이 집 천장에서 울려 퍼지는 도박 소리들에 매일 고막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워졌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한 토요일이었어요. 시장에 다녀온 뒤 고구마를 삶고 열무김치를 꺼내서 정갈하게 상을 차렸죠. 왜냐하면 아들 민수랑 며느리 수진이가 오기로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방문이었어요. 결혼하고 분가한 지 벌써 4년이 됐는데 그동안 몇 번 얼굴은 봤지만 집에 오는 건 1년 만이었어요. 식탁 위에 작은 화병도 놓고 평소보다 더 예쁘게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아들 앞에서 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민수와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며느리 수진이 웃으며 인사했죠. 아들은 엄마 살 빠졌네.
장사하느라 고생 많지? 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전 웃으며 둘을 안았지만 속은 그 어느 때보다 허전했어요. 그래, 이 애들이라도 아니면 나 정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터졌을 거야.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들의 회사, 며느리의 요가 수업, 새로 옮긴 동네 이야기까지. 그런데 며느리가 문득 물었어요. 어머님은 요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잠시 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말해야겠죠. 이 집에서 나 혼자 미쳐가고 있다는 걸. 민수야, 수진아. 엄마가 오늘은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 요즘 좀 너무 힘들어. 제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너희 아버지가 요즘 윗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해. 도박을 해.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새벽 3시쯤 들어오고. 그런데 그걸 자기는 취미라고 해. 제가 말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아들은 이마를 짚으며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동안 한 번도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괜히 더 주눅이 들었죠. 잠시 후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윗집이 진짜 도박장이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빠도 그거 범죄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신고라니.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남편은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카드 좀 하고 오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탓하는데. 그런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근데 민수야. 그 사람은 네 아버지잖아. 너가 어릴 때랑은 다르게 됐지만 그래도 네 아빠야. 경찰에 신고하면 그 뒤에 우리 가족은 뭐가 되는 거니?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견디지 마세요. 아무도 어머니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니까 아내니까 모든 걸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밤마다 없어도 새벽에 술에 취해 돌아와도 윗집에서 고성이 들려도 그냥 내가 참으면 되겠지 하고 넘겼던 거예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처음으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베개를 꼭 끌어안고 아주 오랜만에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어요. 그날 밤 또 윗집에서 쿵, 쾅 음악 소리가 시작됐고 곧이어 남편이 슬리퍼를 끌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생각했어요. 이걸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하나. 아들 말처럼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이 추천해준 녹음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윗집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도 줄고 눈빛도 날카로워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고 남편은 윗집에서 새벽 3시가 넘어 돌아왔어요. 술에 잔뜩 취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며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들어왔죠. 또 시작이야? 이제 핸드폰 몰래 녹음까지 해? 남편이 말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가 제 핸드폰을 본 걸까요? 아니면 소문이라도 들은 걸까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녹음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다가와 제 핸드폰을 빼앗듯 들더니 통화 기록과 녹음 목록을 훑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예전의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
왜 남편을 몰래 감시해? 아들이 뭘 해서 그랬어? 민수 불러.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물러섰어요. 눈앞이 아찔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이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욕실에 숨어서 조용히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한 걸까? 아빠가 점점 이상해져.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을 올렸죠. 근데 당신, 이게 다 무슨 짓인 줄 알아? 집 안에 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찝찝한 일인지 몰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협박처럼 들렸어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살기어렸어요. 이젠 육체적인 폭력은 아니어도 그가 내뿜는 분위기 자체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혹시 몰라서 말하는데 가까운 쉼터 주소 보내드릴게요. 일단 그런 데라도 알아놓는 게 좋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터졌어요. 평생 가정을 지키려고 버텨온 제가 이제는 도망갈 곳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저는 멍한 상태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손님 얼굴도 안 보이고 손에 들린 지갑도 떨렸어요. 온종일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 집에서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맞서야 할까? 집에 돌아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 접시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열쇠를 넣으려다 손을 떼고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문 열어봐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현관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같이 무너질 순 없어요. 이제는 정말 뭔가 끝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 새벽,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의 눈빛도 무서웠고 윗집의 그 쿵쾅거리는 소음도 견딜 수 없었죠. 매일 밤 그 시간이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했어요. 이러다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끝내든지 해야 했죠.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오전에 시장 문을 열지 않고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의 경찰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희 윗집에서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웃음소리, 고성, 음악, 테이블 긁는 소리. 도박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경찰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주소 확인했고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땀이 가득 고여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차가 골목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초조하게 베란다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명의 경찰관이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속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제 끝이야. 그 지긋지긋한 도박판, 이제 사라질 거야. 한참을 기다리다 복도로 나가봤어요. 경찰이 윗집 문 앞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곧이어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경찰이 문 안으로 들어가서 5분도 안 되어 나왔고 둘 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다가와 말했어요. 저희가 안을 확인했는데요. 딱히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집안에 혼자 사시는 여성분 계시고요. 도박이나 소란의 흔적은 전혀 없네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혼자 산다고? 여성 한 명?
그 집엔 분명 남편도 있었고 남자들 여러 명, 여자들까지 있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젯밤에도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제가 다 녹음도 해놨어요. 제가 말했어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제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제 말을 신뢰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저희가 들어갔을 땐 조용했고요. 집도 아주 깔끔했어요. 녹음 파일은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소리만으로 단속은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틀었어요. 소리가 울렸고 웃음소리, 카드 튕기는 소리, 테이블 긁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도박 소리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증거가 쌓이면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렇게 경찰은 떠났고 저는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무릎이 풀리고 손에서 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운 거지? 도박판을 완전히 없앤 것도 모자라. 이젠 혼자 사는 집으로 위장까지 한 거야? 그 순간 윗집 현관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로 신고까지 하셨어요, 아주머니? 혼자 살면 소리도 좀 나죠. 그 여자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살짝 비꼬고 있었고 그 말 속에는 넌 이제 이상한 사람 됐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제게 소리쳤어요. 경찰 부른 거 당신이지? 이제 내가 집에서도 편히 숨 못 쉬게 할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방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윗집도 경찰도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아요.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시커멓고 얼굴은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철저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세상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적대적으로 대했고 이웃들도 이제 저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어요. 아랫집 미영 씨조차도 너가 민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나이 먹으면 소리에 더 예민하잖아. 이렇게 말을 흐리더라고요. 예전엔 시장에 가면 인사라도 받아줬는데 요즘은 제 옆에 와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밤마다 계속되는 윗집의 소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이어졌어요. 음악 소리, 발 구르는 소리, 그리고 남녀가 부딪히는 듯한 거친 웃음소리까지. 그 모든 걸 귀로 듣고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이젠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말수는 줄었고 대신 물건을 던지고 문을 쾅 닫는 일이 잦아졌죠. 얼굴도 안 보고 눈 마주치면 한숨부터 쉬어요. 그날은 제가 밥을 차렸는데 남편은 밥상 앞에 앉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딴 밥이 넘어가겠냐?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나가서 먹어요. 어차피 집보다 윗집이 더 편한 사람인데. 제가 말했어요. 순간 남편은 제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더니 밥상을 발로 툭 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안방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이제는 이 집 어디에도 제자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연히 붙은 공고문 하나를 보게 됐어요. 최근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증가하고 있어 CCTV 점검 및 기록 확인 예정.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전방 촬영분 보관 기한 2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앞 CCTV. 혹시 거기에 윗집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면이 찍혀 있을지도 몰라. 전 관리실에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혹시 지난주 밤 11시쯤 윗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계속 드나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했어요. 관리실 직원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지만
단순 소음이 아니라 도박 의심이 있으면 일단 확인은 해보죠. 라고 말하며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남자 넷, 여자 둘, 그리고 제 남편. 그들이 한 무더기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윗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중 한 여자는 저번에 저를 비웃던 그 날씬한 단발머리 여성이었어요. 입 안이 마르고 눈이 흔들렸어요. 드디어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증거가 생겼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관리소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단순 방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 장면만으로는 단속은 어렵고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경찰에 제출할 수 있어요.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전 다시 좌절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밤마다 드나드는 게 정상이냐고요. 혼자 산다며 경찰한테 말했는데 이게 혼자 사는 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관리소장은 주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이 영상 USB로 담아드릴게요. 혹시라도 나중에 쓸 때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왔어요. 손에 쥔 USB 하나가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무기였어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놓았지만 눈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어디 갔다 왔냐?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을 걸어 잠근 뒤 USB를 서랍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길게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어요. 싸워야 해요. 하지만 이번엔 증거와 함께요. USB를 서랍에 넣고 나서도 제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고 머릿속엔 같은 말이 수없이 맴돌았어요.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드디어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그 다음 장면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끌려가는 모습.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저희 집을 지켜보는 장면. 그리고 저 혼자 남겨진 조용한 거실. 아니야. 이건 그냥 상상이야. 나는 피해자야. 범죄를 받고 기록했고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지구대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서 입구를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는 USB가 쥐어져 있었고 땀에 젖은 손바닥이 시릴 정도였죠.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윗집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혼자 살면 소리도 좀 나죠. 소름이 끼쳤어요. 몸이 굳고 다리가 떨렸어요. 만약 저 사람들이 이걸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만약 남편이 잡혀가면, 내가 혼자 남겨지면, 겁이 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도박장을 감추고 경찰 앞에서도 연기를 했다는 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결국 저는 지구대 문을 열지 못하고 그 USB를 가방 안에 넣은 채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 복도를 지나는데 윗집 현관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눈빛이었죠. 지구대 잘 다녀오셨어요? 윗집 여자가 말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까지 알고 있다니. 그 순간 저는 두려움을 누르고 입을 열었어요. 당신들 아직도 도박장 운영하죠? CCTV에 다 찍혔어요. 다음에 또 한 번이라도 운영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 여자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더니 천천히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고요? 그럼 아주머니 남편도 같이 잡혀가요. 그 사람 우리 판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에요. 윗집 여자가 말했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 집단의 일원이자 공범이라는 뜻이었어요.
생각 잘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줌마 인생만 더 복잡해져요. 조용히 지내면 우리도 조용히 지낼게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그 말은 협박이었어요. 분명한 협박.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한 뒤 현관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끝났어. 이젠 이 싸움은 단순한 소음 민원이 아니라 내 남편까지 엮인 범죄가 되어버렸어.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술만 마셨어요.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다가 말했어요. 당신은 항상 모든 걸 망쳐.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망치지 않았어요.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집도 이 사람도 가족이라는 이름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저만 지키고 있었던 허상이었다는 걸 알아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USB는 여전히 서랍 속에 있고 경찰서 문은 제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공포에서 벗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USB를 다시 꺼냈어요.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제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쌓아온 증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윗집 여자의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어요. 신고하면 남편도 같이 잡혀가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죄었죠. 이 집도 이 가족도 저 하나 잘못 움직이면 전부 무너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 USB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밤마다 그 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 말도 아무 눈빛도 없었고 오히려 무언가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해 보였어요.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며 놀란 듯 말했어요.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밤에 잠 못 주무시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먼저 쏟아졌어요. 그 앞에서는 더는 괜찮은 척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나 무서워. 내가 이걸 잘못 건드려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지. 제가 말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겪는 건 범죄 피해예요. 그건 절대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해요.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늘 장난기 많던 아이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아요. 엄마는 지금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너무 많이 혼자 싸웠어요. 이젠 엄마를 우리가 지킬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혼자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제 옆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키려 했던 아이가 이젠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USB를 손에 쥐고 다시 거울을 봤어요. 피곤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 이젠 내가 끝을 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 문을 닫고 지구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고 경찰서 문을 똑바로 열었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망설이던 저를 민수가 살며시 등 뒤에서 밀어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놨어요. 경찰관은 제 얘기를 차분히 들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상들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했어요. CCTV 영상 속 남자들 여럿이 윗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재생됐고 그 중에는 분명히 제 남편도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슬리퍼를 질질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정도면 수색영장 신청해 볼 수 있겠네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날 저는 경찰서를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 2대가 들어왔고 경찰들이 윗집으로 향했어요. 이웃들은 몰려들어 수군거렸고 아랫집 미영 씨가 제게 와서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윗집 무슨 일이야? 경찰까지 오고 도박 얘기도 들리던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내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채 문을 쾅 열고 들어왔어요. 눈이 풀려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바닥에 가방을 던지고는 거실에 쓰러지듯 앉았죠. 당신이 했지? 내가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왜 건드렸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고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나 몰라라 해.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남편이 울먹였어요. 그 모습은 참 딱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말투가 이상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손에 복권, 도박 사이트 광고지,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괜찮아. 이번엔 진짜 터질 거야. 그 인간들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남편이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이름의 병에 완전히 잡아먹힌 거였어요. 밤새도록 그는 소파에 앉아 숫자를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고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결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저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현실 감각도 판단력도 무너졌고 남편이라는 이름은 이제 껍데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이상해. 혼잣말을 하고 계속 핸드폰에 돈을 써. 나 무서워.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일단 밖에 나가 계세요. 아빠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곧 갈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고 거실 한쪽에서 울부짖듯 키득이는 남편의 소리가 귀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윗집 도박장 내부에서 대량의 칩, 판돈, 그리고 불법 장비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해당 여성과 남성 둘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몇 명의 출입자 명단도 확보되었다고요. 그 명단엔 제 남편 이름도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그 사람도 곧 부름을 받을 거예요. 법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는 일.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이름이 불법 도박장 출입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했고 조사차 출석 요청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엌에 앉아 멍하니 김이 나는 밥솥을 바라봤어요. 김은 올라오는데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어느새 식탁 위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경찰 출석을 앞두고도 소파에 누워 그깟 조사 몇 번이면 끝나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말투 하나하나가 이제는 너무 낯설었어요.
한때 제 손을 잡고 시장 끝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어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을 꺼냈어요. 서류를 꺼낸 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는 제가 이 사람을 구하려 애써서도 안 되고 제 자신을 버려서 붙들어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이제 이혼할래. 이 사람 옆에 있다가는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얼굴에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어요. 엄마 늦었지만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엄마 인생 살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챙겨 구청 민원실을 찾아갔어요. 이혼을 위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접수했어요. 혼자 앉아 도장을 찍고 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저 무거운 사슬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빛이 참 따뜻했어요. 이상하게 그 따뜻함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은 그런 햇빛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별말 없었어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차피 당신 못 떠나. 내가 당신 없으면 뭐가 되겠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이혼 서류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당신도 끝났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건 벌이에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자초한 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허공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이불을 제대로 덮고 잠을 잤어요. 그 사람의 발소리도 윗집의 쿵쾅거림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결심이 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준 밤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되던 날 민원실 창구 너머로 도장을 꾹 찍는 순간 제 눈에서는 아무 감정도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도 아니고 해방감도 아니고 그저 마음속에 하나의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가는 느낌이었죠. 서류를 들고 나오는 길 아들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한 손엔 따뜻한 커피, 다른 손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건 새 집 열쇠예요. 집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롭지 않게 근처에 저희도 있을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고 저를 버리며 버텨왔던 그 시간이 단 한 사람의 배려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새 보금자리로 짐을 옮겼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동네였어요. 이삿날 며느리 수진이 도와주며 웃었어요. 어머님, 여긴 윗집도 조용하대요. 밤마다 쿵쾅거릴 일은 없을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혼자서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오히려 낯설 만큼 고요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끄럽고 무거운 것들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고요함조차 낯설었던 제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요. 며칠이 지나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윗집 여성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됐고 남편은 공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도박 참여자 명단 중 고령자들도 많았고 피해자들도 상당수였다고 해요. 이걸로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더는 그 집도 그 소리도 그 사람도
이제 제 삶에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새로 산 머그컵에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창밖 햇살을 받으며 묵상하듯 하루를 시작해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요. 어느 날 아침 시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아랫집 미영 씨를 만났어요. 미영 씨는 저를 보더니 놀라며 말했어요. 얼굴 좋아졌네. 예전엔 맨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 보여.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참 다행이죠. 그날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어놓고 조용한 바람을 맞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집에 갇혀 있었겠지. 그 사람은 날 조금씩 말려 죽였을 거야. 도박은 그런 거였어.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에요. 사람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한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 중독이에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독보다 더 깊은 고통을 받게 돼요. 상처는 겉이 아니라 속에서 곪고 그 곪은 채로 살다 보면 자기 자신조차 누구였는지 잊게 되죠.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도박에 빠진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더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멀어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단 걸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